네, 김성태가 수백억의 정치권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김성태의 횡령 규모를 590억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횡령액의 상당액이 복잡한 돈 세탁을 거쳐서 현금화됐다는 겁니다. 현금화됐기 때문에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성태는 이 590억 정도의 횡령액을 임직원들을 동원해 차명 계좌 이체를 반복하는 등 복잡한 돈 세탁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90억 가운데 이재명이의 방북비 대납 300만 달러, 그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지원금 대납 500만 달러, 대북 행사 경비, 그리고 김성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을 제외하고도 200억에서 300억 원의 사용처가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다 사용했느냐? 지금 수사팀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상당액이 현금화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소액권, 10만 원권 수표 같은 걸로 쪼개져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화되거나 소액 수표로 쪼개져서 여러 단계의 그 세탁 과정을 거쳐서 비자금이 만들어지면 그 비자금은 대체로 정치권이나 정관계 로비에 사용되어 왔던 것이 그동안의 정황이었습니다. 검찰은 금고지기 김모라는 자를 불러서 지금 강도 높게 조사 중입니다. 김모, 김성태의 매제로 알려져 있는데, 매제였는지 지금도 매제인지는 좀 불확실합니다. 보도마다 조금씩 달라서요. 어쨌든 이 김모라는 자는 한 10년은 넘게 김성태의 금고지기 쌍방울의 자금책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소망 거부 소송을 했다가 김성태가 들어와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항소 포기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금고지기 김모는 김성태의 지시에 따라 들어왔으니만큼 김성태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애들 예측합니다. 금고지기 김모가 입을 열면 현금화하는 과정을 검찰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화된 그 비자금을 어떻게 썼는지 용처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신빙성 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비자금을 정관계에 뿌렸다면 뿌린 자로부터 진술을 받아내고 누구누구한테 언제 얼마를 줬다 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받았다는 자들을 불러서 수사 또는 조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수사 순서입니다. 그래서 금고지기 김모가 입을 열어서 어느 선까지 진술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차 관건인데요. 이 점에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김모에 대해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북송금을 위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기적 부정거래 등 자금시장법 위반, 회사자금 횡령, 비상장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을 면키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고지기였던 자니까 이 사정을 누구보다 뻔히 잘 알 텐데 김성태 지시로 들어왔다면 수사에 협조하고 그리고 검찰의 선처를 바라는
이런 판단과 선택을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모라는 자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상당히 중요한 진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윤미향이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이재명이가 윤미향이한테. 죄 있는 줄 알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도둑놈이 도둑놈한테 한 소리인지. 이재명이는 지금 내부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한 30표 정도의 더불어민주당 표가 이탈해버리면 이재명이는 바로 감옥에 가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사태를 막기 위해서 표단속을 하고 있는데, 표단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설득하고 꼬시는 겁니다. 지금 비명계 또는 반명계,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사실 이재명이가 공천권을 행사할 경우에 내가 공천받을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다들 의심하고 있죠. 겁에 떨고 있죠. 더구나 이재명 최측근이라고 하는 비례대표나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비명계 반명계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다니면서 나 이재명 대표가 보내서 왔어, 이러고 해집고 다니니까 그들의 불안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재명이 방탄해줘봤자 돌아오는 것은 공천 탈락일 텐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냐. 내가 공천 탈락해서 죽기 전에 먼저 이재명이를 감옥에 보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입니다. 이게 이재명으로서는 정말 시급할 일이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20-30명만 반란표를 몰아줘도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협박도 안 되잖아요. 협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반란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지금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공천에 불이익을 안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우선 나 이재명이가 보내서 왔어 하고 떠들고 다니던 친명계 이재명 쫄개들을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그런 사람 보낸 적 없다 하고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정식이,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조정식이가 나서서 공천에 불이익 없다. 우리는 시스템 공천하기 때문에 뭐 비명계 반명계라고 해서 불이익 받거나 그럴 일 없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사당 4천은 없다. 그 참 조정식 이자도 그런 얘기를 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나? 세상에 이재명이가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 공천 준다 그러면 그거 진짜 믿겠어요? 그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지. 그 제가 비명계 반명계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속지 말고, 속고 나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 생각해라. 이재명이가 언제 그런 의리 지킨 자냐. 지금 이재명이 눈에는 지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무엇든지 무슨 거짓말이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의 거짓말이 어디 한두 번이냐. 속지 마라. 속으면 너가 죽는다. 이재명이가 윤미향이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 의심해서 미안하다.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이라고 써놓고 페북에다가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윤미향이죠.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라고 썼는데 마치 윤미향이가 정신대 정의연 관련 후원금 유용 때문에 당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의심해서 미안하다. 사실이 아닙니다. 윤미향이는 지금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무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제명할 때의 이유는 뭐 정의연 후원금 유용이 아닙니다. 뭐냐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이었습니다. 2021년 6월에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윤미향이를 당에서 제명한 거예요. 뭘 미안하다고 하려면 뭘 미안하다고 해야 될지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고 미안하다 그래야지. 아이고 참 이러니 초록은 동생이란 말 안 나오겠습니까?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정론 일침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정의당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저는 정의당? 언제까지? 믿지 마라. 정의당이 제동 걸어줄 거니까 김건희 특검법은 끝났어 라고 쉽게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입니다. 여기에 신중론을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다른 건 몰라도 김건희 특검법은 법사위에서 직접 다뤄야 되거든요. 이걸 위원장 권한을 가지고 어쨌든 막아낼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들은 김도읍이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막았으면 법사위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고 법사위를 아예 의회에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이런 경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하려면 말하자면 패스트트랙에 실어야 되는 거죠. 패스트트랙을 하려면 180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169석밖에 안 되니까 11석을 어디선가 꾸어와야 되는데 윤미향이 같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더불어민주당 같은 뻔뻔한 자들이 무소속으로 몇 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의당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11석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동을 걸은 겁니다. 정의당의 수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특검은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패스트트랙 일정도 딱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자, 이걸 보면 정의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특검 이전에 현 검찰에서 수사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흉악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동 걸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언제든 표변해서 더불어민주당 종북 주사파 세력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 수년 동안 문재인 좌파 5년 동안에 수없이 봐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이게 국회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어쨌든 우리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 원천 봉쇄를 해야 됩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잘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금의 국민의힘 비대위와 원내 지도부, 그리고 곧 새로 구성될 국민의힘 새 당 지도부와 새 원내 지도부가
어떤 경우에도 뚫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 강행이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김기현 안철수 공방 격화. 네, 김기현이 여러 언론에서 내가 1등으로 컷오프 통과했다고 보도하던데 뭐 그거 사실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데 대해서 안철수가 불공정 행위다 하면서 당 선관위에 유포되고 있는 예비경선 결과는 를 가지고 불공정 행위하는 것을 못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 선관위는 유포되고 있는 예비경선 결과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좀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비경선 결과가 유포되는 것과 여러 언론이 열심히 나름대로 취재원을 찾아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유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은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다만 언론의 취재가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하는 취재 보도인지 언론조차도 가짜뉴스에 넘어가서 하는 가짜뉴스 전파 수단으로 전락했는지는 우리가 가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언론만이 알겠죠. 또 컷오프 결과를 우리가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컷오프 결과 누가 1등이고 몇 % 지지받았다 라고 하는 팩트는 선관위와 당 핵심 관계자 몇 명만이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들은 알겠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팩트와 보도되고 있는 것이 똑같은지, 뭐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 똑같은지, 아니면 대충 뭐 짐작하는 또는 추정하는 차원의 보도인지 선관위는 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수점 한두 자리까지 똑같은 수치가 돌아다닌다면 이거는 추정이거나 분석이라기보다는 유출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비대위와 선관위가 그에 상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론이 나름 취재원을 동원해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것을 자료 유출이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언론들을 취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안철수 캠프는 김기현 후보가 기사를 인용해 본인이 예비경선 1위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공정 행위와 가짜뉴스에 대해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길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이 보도한 것을 후보가 그것도 자신한테 유리한 내용의 기사니까 인용하고 다닐 텐데 그걸 인용 못하게 하는 것도 아마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 선관위가 유출은 없다. 지금 돌아다니는 조사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있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선관위의 입장이 사실이라면 확고하다면 더 이상 이런 문제 가지고 공방 부리는 거는 뭐 결론이 나지 않는 소모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 선관위의 공식 입장은 이겁니다. 최근 유포되고 있는 예비경선 결과와 관련해 여러 언론 매체 보도는 전혀 근거 없는 내용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 우리는 예비경선 결과가 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후보자별 득표율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본 경선 진출자는 가나다 순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예, 이런 이 소모적인 논란과는 별도로 이른바 탄핵 논란이 김기현 안철수 사이에 있었습니다. 뭐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논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것도 길게 가면 좋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현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 곤란하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힐 때 당이 깨진다. 그리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우리가 겪었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안철수는 대권 후보고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 부딪힐지 모르고 그러다 보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탄핵이라는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뭐 이거는 김기현의 평소의 주장, 이번 전대에서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에 더해서 이제 탄핵 사태라고 하는 것들이 덧붙여진 겁니다. 안철수 측은 이 김기현의 이런 발언이 있자 아주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안철수가 직접 나섰습니다. 아무리 패배가 겁난다고 여당 대표 하겠다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되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김기현이 오히려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듯이 보인다. 이렇게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전당대회에서 진짜 변수는 그런 김기현 안철수 간의 공방이 아니고 그 유승민의 리모트 컨트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계 4명의 집단 행동입니다. 천하람이, 김용태, 허은하, 이기인 이 자들이 기자간담회를 공동으로 가졌습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계, 유승민계는 대놓고 정파 정치를 대놓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국 순회연설에 오늘부터 시작된 전국 순회연설에서도 이 자들 4명이 똘똘 뭉쳐다니면서 공동 응원곡 안무를 선보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이가 이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서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죠. 확인해 주십시오. 당원권 정지 상태에 있으면 당무에 개입할 수 없고 전당대회 같은 활동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가 그런데 사실상 전당대회에 대놓고 개입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준석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런 지저분한 상황은 선대위 그리고 당 윤리위, 이준석을 징계한 당 윤리위에서 적극적 제재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권 정지 상태에 징계를 받고 있는, 중징계를 받고 있는 자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후보들과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자체가 당의 윤리 결정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당의 당헌 당규와 기강을 완전히 짓밟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 당 비대위, 당 윤리위, 당 선관위 적절한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제주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의 방송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일 부산, 울산, 경남,
하루 건너뛰어서 16일 광주 전북 전남, 그리고 21일 대전 세종 충북 충남, 23일 강원, 29일 대구 경북, 3월 2일 서울 인천 경기 7차례에 걸쳐서 합동 연설회가 열리고요. 그리고 당대표 후보들은 15일 TV조선, 20일 MBN, 22일 KBS, 그리고 3월 3일 채널A 4차례 방송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은 방송 토론회는 없고 27일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중계되는 공개 토론회를 이제 한 차례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측에서 카톡에 이런 문자가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이거를 그 친윤 세력의 꼼수다 이러면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쪽에서 공개한 카톡 문자는 당대표는 김기현, 최고위원은 뭐 김병민, 조수진, 뭐 김재원, 민영삼, 최고위원으로는 장해찬을 나눠 찍자 뭐 이런 류의 문자입니다. 이거를 이제 꼼수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전대는 전략입니다. 특히 세력과 세력이 부딪힐 때는 2인 1인 2표제 최고위원 경우에 한 사람의 그 유권자가 2명의 후보를 찍는 이 1인 2표제에서는 그 2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해서 찍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선거는 전략이에요. 전대도 선거고 전대 선거에 있어서도 전략이 중요합니다. 우리 쪽 후보가 한 4-5명이 나갔는데 알아서 찍으라 그래서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상대방 쪽이 똘똘 뭉쳐서 1명 내지 2명을 당선시키려고 똘똘 뭉쳐서 투표를 하게 되면 표 분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엉뚱한 자가 최고위원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번 이 컷오프 결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윤계 후보들이 많이 나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것을 이 친윤계가 무슨 지휘부나 전략사령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알아서 여론조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의외의 컷오프 탈락자들이 나온 거죠. 예컨대 뭐 박성중 의원이라든지 이만희 의원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던 이용 의원 같은 사람들이 휘만품 쓰지 못하고 그것도 8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서 다 탈락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머릿수는 얼마 안 되지만 똘똘 뭉쳐있는 그 유승민, 이준석계는 딱 찍어야 될 사람들이 딱 하나나 둘 아닙니까? 대표 후보는 천하람이 찍고 최고위원 후보는 김용태라는 자하고 허은하 찍고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회는 이기인이 찍는다. 이 4시가 지금 똘똘 뭉쳐서 돌아다니잖아요. 국회 앞에서 피켓팅 시위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유승민계, 이준석계 또는 이른바 반윤계는 찍어야 될 사람이 명확한 거예요. 거의 한 표의 이탈자도 없이 이 4명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전부 컷오프에 통과를 했어요. 천하람이는 당대표 컷오프, 김영태하고 허은하는 최고위원 컷오프, 그리고 이기인이는 청년 최고위원 컷오프에 올랐어요. 이건 전략 아닌가요? 이건 지그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유승민이나 이준석이 따위는 정말 논평의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은 평론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컷오프 상황을 보면서 이것들은 어쨌든 전략을 갖고 움직이네. 죽기 살기로 하네. 그런데 반면에 이른바 친윤계는 내부에 분명한 전략도 없고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무슨 결기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현역 의원 재선 2명이 그냥 힘 한 번 못 쓰고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컷오프 결과를 보고 이른바 친윤계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 이거 당대표는 어찌어찌 이길지 몰라도 최고위원 다 뺏기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마 급하게 야, 우리도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당대표는 누구, 최고위원은 누구, 청년은 누구 이런 식으로 좀 적어도 사표는 방지하는 친윤계 책임당원들의 사표는 방지하는 그런 전략적 어떤 선택들을 가이드는 해줘야 되겠다. 알아서 찍으세요로 될 일이 아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이 시작된 것 같고요. 그 고민 안 하면 그건 정말 황당한 얘기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친윤계가 이른바 친윤계가 최고위원회는 누구 청년은 누구 하는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준석 쪽에서 공개한 이 카톡 문자처럼 누구 특정 개인의 얘기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친윤계의 그런 조직적 움직임을 아예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역공작 차원에서 가짜뉴스를 대충 만들어서 뿌린 건지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만 뭐가 됐건 적어도 유승민이 이준석이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고 아예 후보 자체를 전략적으로 딱 배치한 그건 1인 2표제를 염두에 둔 출마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안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전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그리고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이후 당을 주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최소한 필요한 마지노선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전략입니다. 그 호랑이가 말이죠.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지형짐을 다 살펴가면서 전력 질주해서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이기는 선거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동네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해서는 못 이깁니다. 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된다고? 의왕 대통령은 될 수 있지. 이재명계의 좌장 역할을 해온 또 지금도 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정성호가 작년 말과 올해 초 이재명의 최측근 오른팔 왼팔이 둘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데 최측근 오른팔 왼팔 정진상이하고 김용희를 차례로 장소 변경 접견을 했습니다. 지금은 용어가 장소 변경 접견인데 원래 예전에는 특별면회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교도소나 구치소 가서 지인들 면회할 일이 없어야 되겠죠. 또 실제로
이 면회한 경험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면회를 지금 가면 그 아크릴로 완전히 투명하지만 이제 소리는 들리지 않는 서로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마이크를 앞에 놓고 해야 되고 약간 조그마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뭐 말소리는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요즘은 10분인지 뭐 12분인지 그 정도 시간을 딱 주고 면회를 합니다. 그거는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구든 딱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일반 면회입니다. 일반 접견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접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 접견은 대개 미결수, 재판 중인 고인 또는 피의자들하고 변호인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따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은 그 교도관들이 입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변호인만이 해야 될 얘기들, 사건 관련 뭐 이런 것들 얘기들이 주로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듣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면회는 면회인데 특별 장소에서 이 아크릴 가림판 없이 이렇게 편하게 손도 잡고 뭐 이렇게 허그도 할 수 있는 그런 면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 면회라고 불렀고 지금은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부르고 있더군요. 이 경우에도 물론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은 뭐 제가 얼마 전에 해보니까 한 20분 정도 주더라고요. 일반 접견보다는 조금 시간도 더 주고 그만큼 좀 자유롭죠. 어쨌든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볼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교도관이 입회해서 메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접견은 모든 것이 다 녹화와 녹음이 됩니다. 그런데 장소 변경 접견은 조금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 배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영상 녹화를 하거나 녹음은 하지 않고 대신에 교도관이 그 공간에 같이 앉아서 서로 간의 대화를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냥 재미삼아 교도관이 심심해서 하는 메모가 아닙니다. 이게 교도관의 업무예요. 해서 보안과 통해서 보안과장 통해서 법무부 교정국으로 다 보고가 됩니다. 이 정성호가 이 김용희하고 정진상이 면회를 했다는 게 그 마지막 특별 면회, 장소 변경 접견을 했다는 겁니다. 면회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언제 누구랑 몇 분 했다. 그런데 장소 변경 접견은 김용희 경우에도 정진상이가 유일했고 정성호가 유일했고 정진상의 경우에도 정성호가 유일했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 뭔가 조금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꼭 해야 될 무슨 비밀 얘기가 있어서 장소 변경 접견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정성호가 두 가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정진상이한테도 하고 김용희한테도 했다는데 그 얘기가 뭐냐. 하나는 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거는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희하고 정진상이한테 정말 위로의 덕담의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유동규, 남욱이 해서 대장동 일당들이 전부 입을 열고 있잖아요. 김성태도 입을 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성호도 변호사입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마지막 갑옷이 정진상이하고 김용희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뭐 이제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이자들이 지금까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고 뭐 버티고 있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들한테 야 너네 버텨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자들도 눈치가 빠른 자들 아닙니까? 이 종북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또 정치판에 10년 20년씩
밝고 다른 자들 아니에요? 그냥 야 이재명을 위해서 너네가 희생해 해갖고서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장 몇 년을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자들한테 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 얘기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잘 버텨. 그러면 너네 그때부터는 출세길이 열려. 이런 뜻도 있고 야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야. 너네 입 잘못 늘리면 국물도 없어. 라는 일종의 위협도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이 정성호 이재명계의 좌장이 하니까 그만큼 무게가 실리겠죠. 정성호가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한테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는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 라고 하는 얘기를 둘한테 했다는데 이게 뭐 변호사니까 법률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을 거고 그리고 정진상이하고 김용희가 지금 어떤 이 상황에 있는지도 잘 알 테니까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야 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정성호도 알 거예요. 자기가 정진상이나 김용희랑 아무리 장소 변경 접견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한 것을 교도관이 다 메모해서 상부에 보고한다는 걸 알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는 교정국장, 법무부 교정국장이 총괄하는 자리니까 이건 법무부로 보고가 되는 거죠. 알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지만 뭐 너네가 기록해서 올려도 상관없다. 진짜 덕담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보기에는 이 정성호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될 거야. 알리바이를 잘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가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한테 딴소리 하지 마.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얘기 하지 마. 라고 협박하고 회유한 것 아니냐라고 검찰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정성호는 좀 펄쩍 뜁니다. 정성호 얘기는 이렇습니다. 인간적 도리로 한 번 면회를 가서 위로의 말과 함께 재판 준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뿐이다. 그런데 구속된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과 엮어보려고 하는 이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고 비겁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해 기록한 내용까지 각색해서 마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범죄와 다르지 않다 이랬는데 교도관이 개인 면회 장소 변경 접견이 개인 면회에 입회해서 메모하는 것, 기록하는 것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건 관련자들이 와서 입 맞출까 봐 기록하는 거예요. 사건 관련자, 공범들이 와서 야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 이렇게 해라 라든지 또는 공범들이면 되게 다른 이 교도 구치소에 분산돼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그들끼리 서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의 공범한테 와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너 여기에 맞춰서 해. 이런 식으로 그런 짓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데 그래 놓고 공범들까지 다 입맞추게 허용하면 그게 무슨 재판이 됩니까? 무슨 수사가 됩니까? 그거 못하게 하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 변경 접근은 아까 손도 잡을 수 있고 허고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칼도 줄 수 있고 담배도 건넬 수 있고 미니어처 술병도 건넬 수 있고 무슨 뭐 이렇습니다. 이런 금지 물품들을 전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해서 기록한 내용이 사적인 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개인 면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무슨 사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장소 변경 접견에서 교도관이 입회해서 쓰는 것은 공적 문서고 이것은 당연히 이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보고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정성호가 뭔가
이 정진상이하고 김용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라고 검찰이 느꼈다면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변호사를 이용해서도 저 김만배 같은 자, 적견은 변호사를 위해 이용해서 자기 범죄 수익 은닉한 거 이래 쓰라 저리 쓰라라고 최우양이 이런 자들한테 지시한 정황이 우리 확인됐지 않습니까? 또는 이 이재명 측에서 유동규의 말인데 뭐 변호사를 보냈는데 보니까 내가 무슨 저 진술을 하는지 그거 감시하러 온 것 같다. 저 휴대폰 버렸다고 했는데 진짜 버렸는지 그거 확인하러 온 것 같다. 이러잖아요. 이 좌파들이 하는 짓들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를 이용해서도 계속해서 범죄 행각을 숨기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하고 회유하려고 하고 하는 정도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정성호가 야 장소 변경 접견을 해? 정진상이하고 김용희한테? 야 무슨 얘기했는지 좀 확인 좀 해봐. 그래? 이거 좀 회유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합리적 의심입니다. 자, 그건 그거고, 예, 정성호가 이재명이가 대통령은 될 거다, 이렇게, 정진상이 김용희한테 회유 겸, 안심시킬 겸 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긴 될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의왕동 대통령. 의왕에 서울구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이재명이 들어가면 제일 높은 사람일 거예요. 옛날에는 저 서대문, 제가 감옥 살 때는 서대문 서대문 박물관으로 돼 있던가요?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살았는데 그때는 그 서대문 구치소에 대통령이 따로 있었어요. 교도소 안에 대통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병에 걸린 것 같은데 빨리 의왕으로 보내서 의왕구치소,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 대통령은 한번 시켜도 되겠다.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대통령 되려면 나쁜 짓을 제일 잘해야 되거든. 아주 파렴치해야 되거든. 빤뻔해야 되거든. 입만 열면 협박질하고 떼거리로 데리고 다니고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교도소에서 구치소에서 대통령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재명이한테 딱이네. 의왕 대통령.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대법원을 꿰뚫고 있던 김만배. 참 김만배라는 자가 법조 출입 기자 출신이고 또 하여튼 뭐 돈을 갖고 엮는지 뭘 갖고 엮는지 사람 엮어내는 재주가 나름 있어서 이 권순일이를 아주 완전히 엮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법관을 통해서 대법원 정보를 받아냈으니 그 정보가 얼마나 아주 핵심 고급 정보고 그랬겠습니까? 그걸 또 이 김만배가 대장동 일당들한테 은근히 과시를 또 하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야 너네 그건 모르지? 뭐 이런 식으로. 이 김만배가 정영학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김만배가 정영학이하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랑 만나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 얘기를 하는데 저 재판 말이야. 그 선거 끝나야 돼. 4.15 총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딱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건 말이야. 그거 전원합의체 안 가.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고 형사적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말이야. 어쨌든 바뀌면 기록을 다 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저도 우선 이게 전문 용어가 많아갖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 대장동 일당들이 들으면 아마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야 김만배 저거 대단한 놈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는 사실은 일선 판사들도 이 정도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저걸 어떻게 알았지?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하고 얘기할 정도의 아주 내밀한 대법원의 내밀한 재판 과정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김만배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장동 일당들 앞에서 그냥 개폼 있는 폼 없는 폼 개폼 다 잡을 때 그 일주일 전에 보니까 김만배가 권순일이를 만난 거예요.
또 정약을 파일에는 50억 클럽 멤버를 쫙 열거하는 이 김만배의 이 녹취록도 있어요. 야, 50개가 몇 개냐? 한번 세어볼게. 정량하게 합태. 한번 세어볼게. 최재경이,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선근, 권순일. 예, 최재경이는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민정수석이 했던 자입니다. 박영수는 박근혜 대통령 특검을 했던 바로 그 더러운 자고요. 곽상도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김수남이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마지막 검찰총장 했던 자입니다. 홍선근이는 뭐 언론사 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순일이 그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대법관 그 자입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꼽으면서 얘기하니까 이 대장동 일당들이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뭐 그랬겠죠. 또 김만배는 권순일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야, 거긴 말이야.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좀 나치즘적인 뭐 냄새가 좀 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또 쓱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장동 두목 노릇을 김만배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폼 잡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김만배의 말 중에는 대법관이나 법원 행정처의 고위직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재판 진행 과정과 관련된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이 나오는 시점 전에 권순일을 만났던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만배와 권순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한 또 밀접한 커넥션 관계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권순일에 대한 재판이, 권순일에 대한 좀 본격적인 수사가 꼭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권순일을 수사하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김꼼수의 마지막 꼼수. 김꼼수가 누구냐면 김명수라는 자입니다. 김명수, 김꼼수. 이 자의 그 법원 생활, 또 대법관 이제 6년이 다 돼서 이제 곧 그만둘 텐데, 이 대법원장 생활은 꼼수에서 시작해서 꼼수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가 우리 국민 앞에 딱 나타났을 때 첫 번째 꼼수가 뭐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이 자가 버스 타고 나타났어요. 춘천 지법원장 하면서 허구한 날 관용차 타고 다니던 자가 갑자기 대법원장 청문회장에 나타날 때 버스 타고 나타났어요. 실은 그때부터 시작된 이 김꼼수의 6년이었습니다. 이 자가 이제 곧 그만둡니다. 그만두는데 압수수색 전에 대면 심리를 하겠다는 꼼수를 갑자기 들고 나왔어요. 압수수색은 뭡니까?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습적으로 불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증거를 숨기지 못하죠. 물론 압수수색 하려면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쭉 수사를 하다가 야, 아무래도 이거 좀 증거 확보를 위해서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 그럼 영장 청구해. 그러면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서면으로 보고 이 정도면은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어. 해서 영장을 발부하면 그 영장을 가지고 가서 불시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피의자, 압수수색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든지 하는 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건데 지금 이 김꼼수가 하겠다는 건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을 대면 심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사건 관련자 불러놓고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 심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압수수색을 사전에 다 범죄 피의자들한테 알려주고 압수수색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냥 증거, 야, 지금 너 압수수색하러 가니까 증거 없애라. 이렇게 해놓고 압수수색하러 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마치 말이죠. 경찰서가 가끔씩 그 우범지대 뭐 술집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술 못 파는데 파는지 그 급습해서 점검하잖아요. 근데 다 전화해주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야, 12시에 뜨니까 알아서들 조심해.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런 꼼수를 참, 판사가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나 제보자 등을 불러서 관련 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이건 사실상 피의자한테 도망가라는 얘기, 증거 숨기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이래갖고 어떻게 우리가 수사하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뭔가 형사소송법, 이거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래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게 대법원 규칙만 변경하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수, 이 김kom수 이자가 그냥 대법원장으로서 그냥 대법원 규칙 하나 고쳐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이 압수수색 대면 심리가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그 조국이가 포털라인 없애고 조국이 지가 1호 수혜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가 지금 막 당헌당규 막 뜯어고치고 막 이래갖고서 1호 수혜자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기소되면은 당무정지 당한다고 했는데 이제 곧 기소가 될 건데 당무정지 안 당하도록 고쳐놓고 지가 1호 수혜자가 되잖아요. 김명수 이자가 압수수색 전 대면 심리라고 하는 꼼수를 딱 만들어 놓고 대법원장 그만두면 아마 1호 수혜자가 될 것 같아. 이자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 자, 다음으로 갈게요. 북한 전체가 이게 그 감시 체제 아닙니까? 이 옛날 봉건 시대의 오가작통법 뭐 이런 거, 저런 5가구를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북한이 그 한참 그 체제 선전으로 떠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다. 아버지가 처형됐다. 아들의 고발로. 이 영웅적인 소년. 이렇게 그야말로 반인륜, 폐륜적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고무 찬양해 온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민재판을 시도 때도 없이 열어서 지역의 그 주민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공포심을 잔뜩 주지시키는 이런 짓을 북한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뭐 장성택이 대놓고 고사폰지, 곡사폰지로 아예 흔적도 안 남게 쏴 죽이는 장면을 당 간부들한테 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까불면 너도 저렇게 죽는다고? 그럴 때 이 인민재판 말이죠. 이 인민재판에 어린애들이 나서서 돌 던지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뭘 알아요? 그냥 야, 돌 하나 던지고 와라, 사탕 하나 줄게, 이러고 동원했겠죠. 그런 일들은 모택동이가 중국 전체를 뒤집어 엎어버린 홍위병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동원이 됐습니다. 애들을 내세우는 거예요. 애들을. 이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애들을 내세우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애들까지도 화가 나서 저렇게 나섰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때 애들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광우병 때 애들이 나타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애들이 나타나잖아요.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할 때 갑자기 애들을 내세워가지고 학생, 중고등 학생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 선전을 하잖아요. 이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우리 자유우파는 애들이 나서려고 그러면 야, 집에 가서 공부해라. 너네는 지금 아직 이렇게 나설 때가 아니다. 이런 어른들한테 맡겨라. 우선 이렇게 하죠. 본능적으로.
지난 11일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이거 윤석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부터 퇴진운동 벌였던 바로 거기입니다. 이것들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는데 자체 추산 2,000명 정도가 참가한 이날 중앙무대 인근 천막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장관 얼굴 사진을 붙인 인형을 장난감 활로 쏘는 이런 부스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이라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서 연설까지 했어요. 검사들이 너무너무 설치된다. 검찰권 남용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협을 받고 있냐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활 쏘는 부스를 마련한 겁니다. 이 참가자들은 활 쏘는 사진을 무슨 기념사진처럼 찍어가지고 카페에다가 공개를 했습니다. 활쏘기 행사를 퍼포먼스라고 부르면서 블로그에 영상을 올렸어요. 초등학생으로 돼 보이는 남자애가 행사장 앞에서 두 팔 벌쩍 벌려서 환호하는 모습도 사진 찍어서 올리고, 성인 남성이 신발을 벗어서 이 인형의 얼굴을 내리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폐륜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 자유우파 진영 또 국민의힘에서 강력한 성토가 나왔는데, 언론 이런 단체를 더 이상 진보 단체라고 칭하지도 말라. 진짜 진보 욕보이는 일 아니냐. 이들은 반국가 단체요 폭력 집단에 불과하다. 윤상현은 이렇게 페북에 썼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국정 동력으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의 저열한 정치 선동의 연장이다. 내 편이 아니니까 적으로 취급해도 된다. 폭력을 구사해도 된다. 이걸 정당화하는 나라는 오직 독재 국가뿐이다. 유상범 의원,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는커녕 일말의 이성조차 내던진 폐륜적 퍼포먼스다. 어린아이들한테까지 권했다니 참으로 폐륜적이다. 누리꾼들도 비슷한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이건 좀 심하다. 북한이 김관진 전 장관, 국방장관 사진을 표적지로 세워놓고 실사격 연습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참수인형 들고 다녔던 자들 아니냐. 네, 제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거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좌파들의 상투적인 수법, 그 폐륜적인 잔인한 수법을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냥 이 행위가 폐륜적이라서 수사하라는 뜻이 아니고, 저는 종북 주사파의 뒤에 간첩들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또 북한의 지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때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짓 하는 자들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은 더욱이나 아닐 겁니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승우가 뿔났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이승우 변호사, 평론하러 온 사람이 뭘 감정을 드러내냐라고 좀 언짢아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제 죄와벌 코너에서 이승우 변호사가 보인 태도는 정당한 분노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노할 때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도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저는 마땅히 법률가로서 최근 몇 번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승우 변호사는 어제 재화불에서 정당한 분노를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처럼 한 40년 방송을 한
그런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당한 분노의 표출 과정에서 유튜브 가이드라인을 조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몇 부분의 표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비공개하고 편집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어제 동영상이 조금 더디게 올라갔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승우의 분노가 정당했다. 정당한 분노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향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1심이 나온 건데 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 문병찬 재판장. 윤미향에게 제기됐던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준사기, 지방재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전부 무죄를 때렸고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서 그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을 때린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대협 상인대표로 근무하면서 개인 명의 계좌와 정대협 명의 계좌에 있던 현금 1,718만 원 상당을 57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된다. 이랬습니다. 57회에 걸쳐서 야금야금 쥐새끼처럼 공금을 횡령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죄라는 거예요. 다만 개인 계좌로 넘어가 횡령 혐의를 받은 1억 35만 원 중에 대부분은 정의연 활동비용으로 사용됐고 횡령의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했는데 이 판결을 납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백보양보해서 이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더라도 윤미향이는 57회에 걸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고통과 그 희생을 담보로 우리 국민들이 보내준 성금 후원금을 57회에 걸쳐서 쥐새끼처럼 1,718만 원을 도둑질 한 죄는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횡령죄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온 거예요. 돈이 급해서 1,718만 원을 한꺼번에 빼갖고서 어딘가에다 썼다 그러면은 그것도 횡령이지만 정상 참작이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다. 57회에 걸쳐서 1,718만 원을 야금야금 창고에 이 쌀라를 쥐새끼들이 들어가서 야금야금 훔쳐내듯이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횡령을. 죄질이 얼마나 나쁘고 악합니까? 상습적인 거 아닙니까? 이런 상습적인 도둑질을 했어요. 윤미향이가.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어서 유죄를 때린 겁니다. 자, 이렇게 유죄가 나왔으면 윤미향이가 고개 빳빳이 쳐들고 단일 쳐집니까? 57회의 상습적 도둑질에 대해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는데 이게 무슨 명예롭게 무죄 선고받은 것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더 황당한 것은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윤미향이한테 사과를 하고 난리라는 거예요. 야, 널 오해했다. 미안하다. 57회에 걸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 같은 그 지원금을, 후원금을 57회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도둑질한 자한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지금 이재명이가, 김두관이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정신들이란 말이에요. 어제 제가 이승우 변호사하고 대담할 때도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현장에 선생님들은 김영란법 이후에 캔커피 하나 잘못 받았다가 파면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 합니까? 캔커피 하나에. 1,000원, 2,000원. 그 자판기에서 뽑아놓는 건 1,000원짜리 아닙니까? 그 애들이 아이고 선생님하고 하나 갖다 준 거 무심결에 받아 먹었다가 파면됐어요. 이거는 57회에 걸친 상습적인 도둑질이에요. 그런데 뭔 잔치난 것처럼 떠들고 다녀. 오해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거 제정신들이냐 말이에요. 이재명이나 김두관이나. 이승우 변호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재명이 글은 이렇습니다.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에 7개 무죄, 1개 벌금 이렇게 했습니다. 벌금은 유죄입니다. 과태료가 아니에요. 자,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서 벌금 10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의원직 박탈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죄라고. 벌금 100만 원이 무슨 애들 이름이야? 국회의원 벌금 100만 원 받으면, 선거법 관련으로 100만 원 받으면 그날로 의원직이 박탈된다고. 헌법기관의 주의가 박탈된단 말이야. 벌금 1,500만 원 받은 윤미향이한테 미안하다, 잘못했다, 축하한다. 이게 무슨 제정신들을 갖고 지금 하는 짓이냔 말이야. 이재명이는 정과 내범, 사범이고 거기에 벌금형이 있어. 벌금이 어떤 건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지가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 어제 이승우 변호사는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국군에 의한 월남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전제 위에 우리 정부가 그 학살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대한민국 1심 재판부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정부가 제대로 소송 준비를 해서 2심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곽상도의 무죄, 그리고 윤미향의 대부분 혐의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가 좀 지나쳐서 저희가 편집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바람에 어제 방송을 보면서 이승우 변호사한테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열렬하고도 뜨거운 지지 댓글, 응원 댓글들이 다 지금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하게 되면 이 댓글들을 다 없앨 수밖에 없는 이 기술적인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그 댓글들, 그 좋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댓글들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구TV에 이승우 변호사의 그 정당한 분노가 분출된 이 재합을 영상이 따로 단독 클립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꼭 한번 다시 보시고 이승우 변호사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하신다면 여러분들 성원과 지지 댓글 다시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어제 생방송 보시면서 댓글 다셨던 우리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이긴다 법승TV, 이승우 변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법승TV도 꼭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네, 우리 참 시청자 여러분들 재치가 있으세요. 김남국이한테는 깡패님이라고 부르게 하라고. 자, 김성태, 이 깡패 김성태, 한동훈의 표현에 따르면 깡패 김성태입니다. 통상 보도 언론 보도에서는
조폭 출신 김성태 이렇게 표현하죠. 네. 예, 김성태와 그 밑에 김성태 쫄개인 방용철, 이게 쌍방울 부회장입니다. 그리고 안부수, 예, 온갖 사기 협잡하고 있는 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입니다. 이 세 사람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이가 다 알고 있었고 그걸 총대 메고 이재명 대신으로 했던 게 이화영이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이는 펄쩍펄쩍 뛰고 있죠. 난 모른다. 그건 쌍방울의 사업이지 내가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이화영이는 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게 김성태와 이화영이가 자꾸 주장이 다르니까 아예 대질신문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성태와 이화영이 대질하고 방용철과 이화영이 대질하고 뭐 이러다가 한꺼번에 4명을 대질신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는 알지 않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화영이를 추궁했던 것 같고, 이화영이는 끝까지 모른다고 하다가 말문이 막혀서 그랬는지 갑자기 묵비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서로가 알지 않나, 나 몰라, 뭐 이러면서 고성이 오갔다 그러기도 하고요. 예, 김성태가 아주 발끈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비즈니스석 바로 옆에 같이 앉아갔는데 모른다고 하냐, 너넨. 야, 너넨 그렇게 뻔뻔하냐. 조폭보다 더한 놈들이네.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을지 모르죠. 행사장 할 때 행사장에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야, 김성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지금. 그래, 누가 이재명이 이화영이 같은 자들하고 어울리라 그랬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는다 그러잖아. 조폭은 조폭끼리 어울려야지. 조폭만도 못한 양아치 같은 수준의 정치꾼들하고 어울리니까 복장이 터지는 것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허접한 얘기들 말이죠. 다음으로 갑니다. 네, 윤미향에 대한 사과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 문제 다루면서 얘기했습니다. 이승우 변호사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이거 재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대국민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다. 뭐 하는 짓들이냐, 뭐 하고 있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아주 강력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좌파 종북 주사파 의원들은 윤미향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릴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 이것들 참 정말 개념 없는 것들이네. 아이고, 이 우원식이라는 자, 이게 뭐 지금 4선입니까 5선입니까? 하여튼 이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인데 갑자기 윤미향이한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더욱 충실히 국회의원 의무를 수행하기를 기원한다. 자, 윤미향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곽상도 사건, 이런 재판을 보면서 엊그저께 그 조선일보가 황당한 판결의 세계라고 하는 만물상 짧은 칼럼을 게재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이 황당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는데, 벤츠 여검사 사건이 8년 전에 있었습니다. 무슨 내연의 남자가 기업인인데 이 사람이 뭐 벤츠를 선물한 겁니다. 여자 검사한테, 여성 검사한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스폰서 검사인 거죠. 벤츠를 선물 받은 여검사.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런 거 못하게 하느라고 김영란법까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건은 이게 뭔가 뇌물 받은 거로 간주돼서 부정청탁으로 간주돼서 재판에 들어갔어요. 이 벤츠 여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2심에서 뒤집어졌어요.
지금 황당한 판결의 세계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죄 이유가 황당합니다. 사랑의 정표라서 무죄다 이거예요. 이런. 그리고 그게 그대로 대법에서 확정이 돼버렸어요. 벤츠를 받은 게 사건 청탁은 있었는데 사건 청탁 이전에 벤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를 받은 것은 사랑의 정표고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 이후에 발생한 청탁이기 때문에 청탁과 벤츠는 무관하다. 그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세간에는 이런 말이 퍼졌죠. 청탁하고 나서 벤츠를 주면 유죄야. 그러니까 너 청탁할 생각이 있으면 청탁하기 전에 그 전에 벤츠를 사줘. 그러면 무죄래. 이 몰상식한 재판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게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8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1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기갑이라고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민노당 국회의원. 뭐 농민운동 하던 자인데 뭐 수염 이렇게 기르고 다녔던 그 자입니다. 이 자가 공중부양으로 유명하죠. 뭐 실제 공중부양을 할 능력은 있었던 게 아니고 무슨 일로 뭐 국회에서 서로 이 입법 가지고서 다투다가 국회 사무총장실을 튀어가 가지고 항의한답시고 국회 사무총장실 탁자 위에 올라가 방방 뛰었던 거예요. 그걸 말렸겠죠. 당연히 국회 직원들이. 국회 직원이 말리니까 어디 건방진 것들이 하면서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이게 사무총장 책상 위에서 방방 뛰는 바람에 공중부양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 자가 이제 당연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 이유가 이렇습니다. 흥분 상태여서 강기갑이가 흥분 상태여서 고의성이 없었고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이게 장관급 자리입니다. 국회 사무총장 탁자 위에서 방방 뛰면서 공중부양을 했는데 바로 그때 국회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어가지고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황당한 회개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2심에서 뒤집어졌죠. 유죄가 됐습니다만 국회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서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신문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 중이었다고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흥분 상태에서 고의성이 없어가지고 방방 뛴 거기 때문에 유죄로 할 수 없다.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황당 판결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탈리아 술집에서 약물을 먹여서 여성을 집단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 재질이 나쁜 사건인데 이게 다 무죄가 됐어요. 남성들이. 이유는 무죄 이유. 피해 여성의 외모를 볼 때 강간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무죄다. 여성들이 항의 집회 안 했겠습니까? 거의 이탈리아 법원이 마비될 정도로 결국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이게 4년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뭐 100년 전이 아니에요. 이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양심은 제가 어제 임명진 위원장과 대담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회적 양심이고 역사적 양심이지 그 개인의 쥐꼬리만한 그런 양심이 아니에요. 판사가 무슨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판사 중에도 무슨 성범죄 저지르는 판사도 있고 거짓말하는 판사도 있고 좀도둑질하는 판사도 있고 많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믿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견제하고 있는 법을 믿는 것이고 그들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공유할 사회적 양심, 역사적 양심을 믿는 거예요. 최근 곽상도 사건, 이게 우리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우리 국민의 사회적 양심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윤미향이의 쥐새끼 같은 도둑질,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납니까? 이게 국민의 사회적 상식과 사회적 양식으로 이게 납득이 됩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할 때 그 양심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곽상도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는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반드시 다시 재수사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게 한동훈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속보로 확인했고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습니다. 검찰에 청구가 있었으면 이제 재판부에 심리가 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오늘 오후나 돼야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기다려 보시죠. 자, 마지막 정론 일침은 전대 흥행 성공할까? 입니다. 어제 TV토론회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김기현과 안철수 간의 신경전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천하람도 황교안도 앞서가는 것으로 거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김기현에 대한 공격과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는 이화영이는 부인하고 나머지 세 사람이 시인하라고 해서 1대3 대질신문이 있었는데 어제 TV조선 토론회에서는 앞서가는 김기현과 쫓아가는 나머지 3명의 후보 간에 1대3 토론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새 1대3이 유행인가 보네. 김기현은 안철수에게 저는 대통령 선거 당시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맞짱 떠서 싸우느라 7번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문재인도 청와대 경찰을 총출동시켜 나를 잡으려고 온갖 공격을 했는데 안철수는 이렇게 고소고발 당한 적이 있냐. 그러자 안철수가 저도 여러 번 고소고발 당하고 전부 무죄 받았다. 하자 김기현이 아니 과거에 있었던 일 말고 이번 대선 때 고소고발 당한 거 있냐. 있다. 뭐 이렇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안철수가 김기현에게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재명 잡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살고 있는 곳에서 출마 선언했다. 내가 출마 선언하자 바로 그 다음날 이재명이가 인천으로 달아나더라. 그래서 제가 인천까지 가서 우리 동네에서 도망친 사람 잡으러 왔다. 제가 열심히 그래서 인천 개항을 해서 윤영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유세하고 선거운동했다. 뭐 이렇게 또 대응했습니다. 뭐 어제 TV 토론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에 저희가 한번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한 뭐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선거인단이 84만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선거 전략과 예측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드립니다.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투표율을 높이는 것은 역시 이른바 친윤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할 것인가. 이게 1차적인 것 같다. 대체로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 다수가 김기현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그 당협의 당원들에게 투표 독려를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조직표에 의한 투표율 상승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김기현 측은 이분들 다 당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당연히 충성도가 높고 적극 투표층이다. 고관여층이다. 이분들이 많이 투표할수록 김기현한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표라고 하는 것은 선거인단 숫자가 작을 때일수록 힘을 더 발휘하게 되겠죠. 상식적으로. 선거인단이 근데 84만 명으로 확 늘었기 때문에 똑같은 조직 동원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전체 선거인단 숫자가 늘어나면 그 비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경우에 84만 명의 대규모 선거인단이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의 이 조직표 동원이 결과적으로 그 파괴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예측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이준석계라고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당내 세력이 있는지도 사실은 좀 검증해 봐야 된다. 이준석이 있을 때 뭐 많은 이 당원 입당이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 새로 당원된 사람들의 연령 분포가 2030이 주가 아니라 4050이 더 많았다는 거다.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4050은 하도 이준석이가 2030을 떠들고 다니는 바람에 오히려 이준석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 때 그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시점에 당에 입당한 사람들 중에는 이준석이가 좋아서 입당한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더 좋아서 입당한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2030 그 입당 숫자보다 4050 입당 숫자가 많은 것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다. 그렇다면 이준석 계라고 하는 게 지금 김종인계, 유승민계, 이준석계 똘똘 모여서 지금 이준석계가 돼 있는데 이것들이 똘똘 모여서 대표는 천하람, 최고위원은 김용태, 허은하, 청년은 이기인 이런 식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움직이니까 이 정도 표가 나오는 것이기는 하나 실제 그 세는 별거 아니다 라고 하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게 관전 재미가 있어야 투표율도 높아지지 않냐. 그런데 나경원이 불출마함으로써 관전 재미가 좀 사라졌다. 이런 이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건 뭐 특정인한테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떠나서 전당대회를 흥행시켜야 할 책임을 갖고 있는 당직자들은 이제 이런 대목을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어쨌든 김기현과 안철수가 싱겁게 끝날 줄 알았는데 어쨌든 팽팽하게 양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관전 재미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전대 흥행이 나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대 흥행을 기왕이면 뭐 안 할 거면 몰라도 전대를 할 거면 이게 여러 가지 좀 흥미도 좀 유발하고 재미도 좀 만들어져서 흥행이 성공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치 노선을 세우고 그것을 감당할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당내 행사입니다. 당원 100%로 뽑는 행사에 일반 국민들이 관심 가져라 백날 얘기해봤자 관심을 많이 끌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흥행보다는 올바른 정치 노선과 올바른 지도부 구성에 더 좀 역점을 둬서 방점을 둬서 여러분들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올바른 정치 노선을 둘러싼 치열한 투쟁과 이 논쟁이 있을 때 오히려 흥행도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역발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꾸 이벤트에 의존하지 말고 진정한 이 자유파의 정체성과 깃발을 세워나가기 위한 치열한 정치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당대회가 내용도 있고 결과적으로 흥행에도 성공하는 그런 전당대회로 끌어가기 위해서 각 후보들과 캠프에서 좀 더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론 일침이었습니다. 이재명은
왜 구속되어야 하는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언론 취재에 의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의 범죄에 대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 시민들에게 4천억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토지가 5,916억 원, 아파트 분양이 3,690억 원. 이게 대장동 개발에서 거둔 개발 이익이라고 봤습니다. 모두 합치면 9,606억 원의 개발 이익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무부서에서 이 경우에 적정 배당 이익이라고 검토한 것이 70%였습니다. 이익의 70%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가져야 한다.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경우 9,606억 원의 개발이익 중에 70%니까 6,725억 원을 성남시가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지시로. 따라서 이재명의 지시로 원래 가져와야 될 공공이익 6,725억 원 중에 1,830억만 가져왔으니 4,800억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것이 이재명의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 수수료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 성남의 뜰의 지분 50% 플러스 1주, 어쨌든 그래서 다수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입니다. 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성남시의 이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으로 이 사업이 됐다고 하는 점을 감안할 때 70%라고 하는 객관적 수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70%에 해당되는 개발이익을 가져와야 마땅한데 1,830억만 갖고 왔으니 어쨌든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민들이 얻을 이익 4,800여억 원이 대장동 일당들한테 넘어갔다. 누구에 의해서? 이재명에 의해서다. 또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다가 냈는데 이 133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네이버가 낸 40억은 이재명이가 이것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해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재명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했다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미래자산 이 4개 기업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네이버는 이재명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까지 혐의가 덧붙여졌으므로 네이버 총수, 네이버의 실질적인 오너 이혜진에 대한 수사는 꼭 필요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범죄의 상당성이 있다라고 검찰은 보고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농후하다. 그래서 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검찰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측의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검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정성호
이재명의 최측근 정성호가 구속되어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을 구치소에서 만나서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한 발언을 적시하면서 이것도 증거인멸 시도였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재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 일방적인 허위 변명과 범행 부인, 정치 수사로 검찰 수사를 매도하고 있는 점, 결재문서를 배수기에 투기한 점 등 증거인력 전력을 근거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설명입니다. 피의자 이재명은 제1야당의 대표로 우리나라 최고 정치 권력자 중 한 명이다. 그런데 이 이재명 피의자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본건 관련 실체를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고 향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못하게 하거나 불리한 진술 번복을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러면서 정성호가 김영, 정진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나눈 대화를 현실화된 증거인멸의 증거, 문제 사례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성호는 정진상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교도소 교도관의 메모에 남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 정진상, 당신이나 김영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증거인멸 교사지. 이렇게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국회의원이 접견 내용이 녹음되지 않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해 이들에 대해 회유를 시도한 바 있다. 본건 범행에서 증거인멸은 단순히 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껏 계속 실행돼서 현실화된 문제다. 그래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재명과 공범의 증거인멸과 진실 은폐는 궁극적으로 이재명의 본건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이재명을 체포, 구속, 수사해야만 한다.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 이러면서 오늘 긴급 지역위원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역위원장은 우리로 치면 당협위원장입니다. 원외 지역위원장과 현역 국회의원들 다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해서 여론전을 열겠다고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활동이다 이런 층도 있지만 법원이 조만간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올 때 이걸 어떻게 부결시킬 거냐 분위기 잡기 위한 용도가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과 그 측근들 그리고 그 측근들로 구성된 지도부는 부결 가능성을 자신 있어 하지만 28명만 이탈해서 찬성표 던지면 이재명이는 오늘 구속됩니다. 28명. 그런데 비이재명, 반이재명계 의원은 대략 7, 8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통일된 단체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 상당수는 아니 왜 우리가 이재명이한테 끌려 들어가야 되냐. 왜 당이 이재명이 개인 비리에 끌려 들어가야 되냐. 그 불맨소리를 하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이들이 해라 모르겠다. 원칙대로 가자. 이재명 개인 비리 왜 내가 나서서 방탄을 해줘야 돼? 라고 찬성표를 던지면 그리고 그 숫자가 28명이 넘으면 지금 의석 수를 계산하면 이재명은 오늘 감옥에 갑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또 다른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은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봐도 누가 봐도 야 이런 특혜가 있나 할 정도로 의혹투성입니다. 이재명이가 부지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5%로 하라. 이걸 직접 메모를 한 다음에 사인을 자필로 합니다. 결제 서류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자체와 민간업체 간의 대부요율은 5%입니다. 5%를 1.5%로 낮춰서 하라. 이렇게 직접 자기가 사인까지 하면서 지시합니다. 5% 내야 될 임대료를 1.5%만 내면 남는 돈 어떻게 됩니까? 예, 민간업자한테 고스란히 특혜를 주는 겁니다. 또 정자동 호텔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특혜가 제기되는데 셀프 연구 용역 논란도 있습니다. 예, 성남시는 2013년에 PMG 플랜이라고 하는 연구 용역 업체에다가 이 부지를 뭘로 쓸 거냐를 용역을 줍니다. PMG 플랜에게 여러 차례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데 PMG 플랜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정자동, 성남시 정자동의 3-2 일원의 자월드 유휴 부지를 호텔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용역 보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용역 보고서대로 2015년 1월에 성남시는 베지츠라고 하는 이 회사와 정자동의 호텔 개발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 MOU를 맺고 실제로 2015년 11월에 대부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호텔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PMG 플랜의 연구 영역이 있었고 베지츠가 그 연구 영역에 근거해서 호텔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성남시 땅에 대한 대부 이자를 5%가 아니라 1.5%로 아주 파격적으로 깎아줬습니다. 엄청난 특혜를 베지츠한테 준 거죠. 그런데 PMG 플랜 대표 황모라는 자가 베지츠, 나중에 이걸 시행하는 베지츠의 지분을 49% 보유한 최대 주주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셀프 용역을 해서 호텔 짓는 게 좋겠다고 용역 결과 보고서 내놓고 그 황모라는 자가 49%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베지츠 시행사를 통해서 그 호텔을 따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값 이자를 5%가 아니라 1.5%로 이재명이가 파격적으로 3분의 1 이하로 깎아줍니다. 이걸 특혜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래놓고 성남시와 베지츠가 2015년 1월에 호텔 MOU를 맺은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자연 녹지 지역이든 사업 부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됩니다. 또 대부 계약을 맺은 후에는 가족호텔 객실이 줄고 대신에 관광호텔 객실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다 성남시가 인허가 할 때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호텔의 연면적도 처음에 4만 1,000평방미터에서 8만 평방미터로 2배 가까이 늘어졌습니다. 이게 용적률 2배로 늘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이 용역회사 대표이자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호텔을 세운, 그리고 그 호텔을 세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특혜를 받는 이 황모라는 자, 이 자가 누구냐? 정진상이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도 이재명이 나오고 정진상이 나옵니다. 수사 시작됐으니까 그 검은 커넥션의 실체 곧 드러날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런 조사가 어떻게 엎치락뒤치락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면 그 여론조사의 정치적 함의를 찾기 위해서 심층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비즈는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매체죠. 조선비즈는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여 지지층 당대표 적합도 김기현 안철수 엎치락 뒤치락 괄호 열고 PNR 여론조사 공정 NB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만 보면, 그리고 기사 내용이라는 게 뭐 숫자 나오고 이러니까 그냥 제목만 보잖아요. 야, 김기현이하고 안철수가 엎치락뒤치락 하나보다 이렇게 보게 돼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PNR이 오랜만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한 것 같아요. 전국 남녀 샘플 3,000을 했습니다. 저희 조사는 2,000이잖아요. 2,000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800여 명,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이 한 600여 명, 그리고 당원이 한 300여 명 표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3,000을 하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3,000 샘플로 하니까 PNR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1,387명이 잡혔어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도 통상적인 정치 여론조사 수준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1,387명의 표집된 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이제 지지도를 조사를 하니까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6입니다. 이런 지지도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3,000 샘플이니까 돈을 통상적인 정치 여론조사보다 3배나 더 썼다는 거죠. 단순히 산술적으로 3배가 아니라 이걸 분석하는데 훨씬 많은 비용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공을 들였는데 이걸 보니까 김기현이 41, 안철수가 24가 나왔어요. 그래 놓고 엎치락뒤치락이래. 어떻게 41과 24가 엎치락뒤치락이 될 수 있습니까? 17% 차이가 났어요. 오차 범위는 2.6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봤자 5입니다. 5.2예요. 오차 범위 5.2를 3배 이상 뛰어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엎치락뒤치락이라고 제목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압도적인 김기현 다수 1등이죠. 뭐 조선일보가 안철수한테 힘 실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의도가 있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안 하겠어요. 의도가 있으면 그 의도에 맞게 조사를 써야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6에 김기현 41.2, 안철수 24.6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갖고 엎치락뒤치락이라고 제목을 달면 어떡합니까 도대체? 야, 언론 맞습니까? 이 수치는 김기현 압도적 1위예요. 더구나 3,000 샘플에 오차 수준이,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6밖에 안 되잖아요. 양자 대결에서도 김기현 50.8, 안철수 38.1이 나왔어요. 12%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도 압도적으로 끝나는 게임이죠. 이렇게 되면. 여론조사 공정은 국민의힘 지지층 492명. 이거 이제 1000 샘플로 한 모양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492명이 나왔고, 이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오차 범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더니 김기현이 44.2, 안철수가 29.3, 15% 차이가 났어요. 이게 어떻게 엎치락뒤치락입니까? 이 조선비즈의 기사는 PNR의 3,000 샘플 조사 17% 차이가 나는 41대 24.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공정 플러스 마이너스 3.1 오차 범위에 있는 조사에서 김기현 44, 안철수 29, 15% 차이가 나는 조사. 이 두 개를 써놓고 제목은 엎치락뒤치락으로 달았어요. 이건 제가 보기에 가짜뉴스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명백히 잘못된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아놓고 나니까 기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그 다음에 갑자기 앵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가 조사한 거를 여기다 뒤에 달았어요. 여기는 아주 이상하게 조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395명이 표집됐습니다. MBS 조사인데 여기에는 안철수가 30, 김기현이 26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대부분의 조사가 김기현이 안철수를 10% 이상 이기는 걸로 조사가 되는데 한 조사만이 유일하게 안철수가 김기현을 이긴다고 나오면 그 조사 이상하다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4%인데 이 신뢰 수준은 여기는 MBS 조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4.9예요. 10% 이상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조사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오차 범위가 4.9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하나를 섞어놓고서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조사를 하나로 엮어가지고 뭉뚱그려서 엎치락 뒤치락이라고 제목을 답니까? 언론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 객관적으로 보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조선비즈 뉴스를 보시면서 야 이거 판세가 다시 혼전으로 들어갔나 보다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조선비즈의 기사를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해설해 드리면서 오해하지 마시라. 혼란에 빠지지 마시라. 조사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제목은 이렇게 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해 드렸습니다. 정론 일침이었습니다.